여러분, 지금 유럽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대체 이 나라는 뭐지? 스페인 왕실 경호실장의 이 한마디가 유럽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단순했습니다. 도쿄로 향하던 스페인 국왕 전용기가 기체 결함으로 인천공항에 긴급 비상 착륙을 했습니다. 에이, 괜찮겠어? 아시아 공항이잖아. 최소한의 시설은 있겠지 뭐. 왕실 측근들의 첫 반응은 이랬습니다. 하지만 72시간 후 펠리페 6세 국왕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몰랐습니다. 이 나라에서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대체 그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5년 경력의 왕실 경호실장 카를로스 마르티네스. 그가 직접 목격한 믿기 힘든 이야기, 지금 바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왕실 경호실장 카를로스 마르티네스입니다. 펠리페 6세 국왕님을 25년간 모시면서 유럽은 물론 중동, 아메리카까지 수없이 다녔습니다. 세계 각국의 공항과 시설들을 모두 경험했다고 자부했지요. 그런데 인천공항에서 목격한 광경은 제 모든 경험을 완전히 뒤엎어 놓았습니다. 사건은 마드리드를 출발해 도쿄로 향하던 왕실 전용기에서 시작되었어요. 국왕님과 왕비님 그리고 왕실 고문 6분이 함께하는 공식 순방 일정이었습니다. 일본 천황과의 국빈 만찬이 예정되어 있었고 모든 계획이 치밀하게 짜여 있던 상황이었지요. 일본 근해를 지나던 중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장으로부터 긴급 상황 보고가 들어왔어요. 즉시 가장 가까운 공항에 착륙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비행 시간으로 40분 거리인 인천이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국왕님께 상황을 보고하자 얼굴이 굳으셨더군요. 왕실 고문 중 한 분은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가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삼성 핸드폰이나 현대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 실제로 어떤 곳인지는 전혀 몰랐던 겁니다. 착륙 전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인천공항 관제탑의 대응이 정말 신속했어요. 비상 착륙 절차가 즉각 시작되었고 활주로가 바로 확보되었습니다. 소방차와 구급차들이 이미 활주로 양옆에 대기하고 있었지요. 착륙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유압 문제로 비상 착륙했다고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기장도 나중에 인정했습니다. 관제탑의 유도가 완벽했다고 말이지요. 기내 문이 열리고 탑승교로 나서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단정하게 도열해 있었어요. 비상 착륙이라는 연락을 받고 40분 만에 이 모든 걸 준비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선두에 선 직원이 자신을 인천공항 특별대응팀 책임자라고 소개했어요. 영어가 유창했고 말투에서 전문성이 느껴졌습니다. 국왕님과 왕족분들을 위한 별도 동선이 준비되어 있다고 안내했지요. VIP 통로로 이동하는 동안 공항의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천장이 높고 넓었으며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마드리드 바라하스 공항이나 파리 샤를 드골 공항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현대적이고 깨끗했지요. 입국 심사는 더욱 신속했습니다.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진행되었는데 심사관의 태도가 공손하면서도 효율적이었어요. 여권 확인은 2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유럽 주요 공항들에서도 왕실 의전으로 이 정도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수화물도 이미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각 가방에 소유주 이름이 정확하게 표시된 태그가 붙어 있었어요. 누군가 세심하게 신경 쓴 흔적이 역력했지요. 공항을 나서자 대기 중인 차량들이 보였습니다. 최고급 세단 5대가 일렬로 서 있었어요. 각 차량은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운전사들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차 안에는 생수와 간단한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당일 발행된 국제신문들도 놓여 있었지요. 비상 착륙이라는 예고도 없었는데 이런 준비를 40분 만에 해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차량이 공항을 빠져나가 고속도로에 진입했을 때 창밖 풍경이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아파트들, 완벽하게 정비된 도로,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달리는 차량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고속도로 양옆으로 30층이 넘어 보이는 건물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나둘이 아니었어요. 수십 개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지요. 스페인에서는 마드리드 중심가에서나 볼 수 있는 고층 건물들이 여기서는 평범한 주거 지역이었습니다. 왕실 고문 한 분이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르다고 말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이 나라가 이런 모습일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한강을 건너면서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해질녘의 서울 풍경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강 양쪽으로 불빛들이 끝없이 이어졌고 다리들마다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지요. 시야에 들어오는 다리만 해도 대여섯 개가 넘었습니다. 국왕님께서 처음으로 입을 여셨어요. 생각보다 훨씬 발전된 도시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건 단순히 발전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으니까요. 강남에 진입하면서 충격은 더 커졌습니다. 고층 빌딩 숲은 뉴욕 맨해튼을 떠올리게 했어요. 거리는 밤 9시가 넘었는데도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고 사람들로 넘쳐났지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로비의 수준이 유럽 최고급 호텔들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었어요. 객실로 안내받으며 들은 설명들도 인상적이었지요.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라는 것,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60층 객실에서 바라본 서울 야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불빛의 바다가 보였어요. 파리나 런던의 야경과는 또 다른 압도적인 규모였지요. 국왕님께서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국을 너무 몰랐다고, 이 나라는 정말 대단하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사이에 목격한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공항의 완벽한 대응, 놀라운 도시 인프라,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 25년간 세계를 다니며 수많은 곳을 경험했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지요. 다음 날 아침 호텔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창밖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침 7시였는데 거리는 이미 활기로 가득했어요.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이 빠른 걸음으로 지하철역으로 향했고 학생들은 무거운 가방을 메고 학교로 갔지요. 왕실 고문 한 분이 그 광경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정말 부지런하다고요. 호텔 지배인이 설명하길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이른 아침부터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더 일찍 등교한다는 얘기였어요. 오전에 국왕님께서 서울 시내를 둘러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원래 일정은 도쿄 방문이었지만 비행기 수리에 이틀이 걸린다는 연락이 왔거든요. 어쩔 수 없이 서울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대형 쇼핑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지하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밝고 넓었습니다. 천장 높이가 10m는 되어 보였고 자연광과 똑같은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지요. 가장 놀라운 건 거대한 도서관이었습니다. 13m 높이의 서가에 수만 권의 책이 꽂혀 있었어요. 지하 공간인데도 마치 유럽의 궁전 도서관처럼 웅장했지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국왕님께서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셨어요. 책을 읽는 사람들의 집중된 표정, 조용하지만 활기찬 분위기가 인상적이었던 모양입니다. 마드리드의 어떤 도서관에서도 보지 못한 광경이었거든요. 서가 사이를 걸으며 책 제목들을 살펴봤습니다. 의학, 공학, 경영 관련 전문 서적이 상당히 많았어요. 소설이나 교양서보다 실용서가 훨씬 많았지요. 한 젊은 직장인은 경영학 원서를 읽고 있었고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은 프로그래밍 책을 펼쳐놓고 노트북으로 뭔가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직원이 설명했어요. 한국은 독서율이 상당히 높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특히 자기계발서와 전문 서적을 많이 읽는다더군요. 배움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것 같았습니다. 점심은 전통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레스토랑에서 했습니다. 한우 요리가 나왔는데 입에 넣자마자 녹아내렸어요. 스페인의 이베리코 돼지고기보다 더 부드러웠지요.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식사 중에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 풍경이 또 다른 인상을 줬어요. 점심시간인데도 거리는 분주했습니다. 직장인들이 빠르게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갔고 배달 오토바이들이 쉴 새 없이 달렸지요. 오후에는 주요 업무 지구를 둘러봤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공원과 문화시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거대한 유리 건물들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건물마다 세계적인 기업들의 이름이 걸려 있었지요. 안내 직원이 설명하길 이 지역에 정보기술 기업들이 밀집해 있다고 했습니다. 수만 명의 개발자들이 일한다더군요. 한국이 기술 강국이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한 건물 앞 광장에서는 젊은이들이 모여 뭔가를 시연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대학생들이 만든 로봇을 선보이는 행사였어요. 손바닥만 한 로봇이 스스로 움직이며 장애물을 피했고 사람의 얼굴을 인식해 인사까지 했지요. 국왕님께서 학생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어디서 배웠느냐고 물으셨어요. 학생들은 대학 동아리에서 자체적으로 공부하며 만들었다고 답했습니다. 교수에게 배운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스스로 찾아서 익혔다고 하더군요. 저녁 무렵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번화가 일대를 지나갔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학원 건물들이었지요. 건물마다 수십 개의 간판이 붙어 있었고 학생들이 끝없이 드나들었습니다. 안내 직원의 설명으로는 한국의 교육열이 대단하다고 했어요.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상당한 투자를 한다더군요. 학원 앞에서 학생들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중고등학생들이 공부를 마치고 나오고 있었어요.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손에는 여전히 책과 노트를 들고 있었지요. 그날 밤 호텔 객실에서 국왕님과 왕실 고문들이 모였습니다. 하루 동안 본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지요. 이 나라의 힘은 교육에서 나온다는 것, 자원이 없어도 사람을 키우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왕실 고문 한 분이 말했어요. 우리는 너무 안일했다고요. 유럽의 오랜 역사와 전통에만 기대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반성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였습니다. 갑자기 옆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즉시 달려가 보니 왕실 고문 중 한 분인 호세 장관이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져 있었지요. 72세의 고령에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계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전형적인 심장 발작 증상이었지요. 저는 즉시 호텔 프런트에 연락했습니다.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분도 안 돼서 호텔 직원과 함께 응급구조사 4명이 객실에 도착했어요. 이미 호텔 자체에 응급 의료 장비가 비치되어 있었고 인근 병원과 직통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지요. 응급구조사들의 움직임은 일사불란했습니다. 즉시 휴대용 심전도 기계를 연결했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어요. 팀장으로 보이는 여성이 태블릿을 꺼내 어디론가 연결했지요. 화면에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응급의학과 교수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실시간으로 심전도 데이터를 보고 있다고 했지요.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며 지금 즉시 병원으로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스페인 왕실 주치의와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응급구조사가 단호하게 말했지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국왕님께서 결단을 내리셨어요. 한국 병원을 믿어보자고 하셨습니다. 어제 하루 본 것들이 그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구급대원들은 환자를 들것에 옮기고 정맥 주사 라인을 확보하는데 1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는 이미 대기 중이었고 호텔 입구에는 최신형 구급차가 서 있었지요. 구급차 내부는 작은 중환자실 같았습니다. 각종 의료 장비가 갖춰져 있었고 모니터에는 환자의 생체 신호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어요. 마드리드 왕립병원 구급차보다 장비가 더 좋아 보였지요. 구급차가 출발하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호등이 모두 녹색으로 바뀌었어요. 새벽 2시인데도 차량들이 있었는데 모두 길을 비켜줬지요. 응급 차량이 지나갈 때 자동으로 신호가 조정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차 안에서도 치료는 계속되었어요.
구급대원들은 태블릿으로 병원과 실시간 영상 통화를 하며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병원 의사가 지시를 내리면 즉시 실행했지요. 환자의 혈압과 맥박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5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어요. 입구에는 의료진 8명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환자 이름을 부르며 맞이했지요.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바로 시술실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심장내과 교수가 직접 나와 있었어요. 미국 유명 병원에서 연수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하자마자 팀을 소집했고 환자의 의료 기록도 이미 확보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스페인의 의료 기록을 그렇게 빨리 받았느냐고요. 교수가 답했어요. 스페인 대사관을 통해 마드리드 병원에 긴급 요청했고 10분 만에 전송받았다고 했지요. 시술실로 들어가기 전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관상동맥이 막혀서 심장에 혈액 공급이 안 되는 상태라고 스텐트를 삽입해서 혈관을 뚫어야 한다고 했어요. 시술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걸릴 거라고 했지요. 저희는 대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놀랍게도 대기실 화면에 시술 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어요. 투명한 의료라는 원칙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보호자가 원하면 시술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다더군요. 화면 속 시술실은 마치 첨단 연구소 같았습니다. 거대한 모니터 6개가 벽면을 가득 채웠고 천장에 매달린 로봇팔이 정밀하게 움직였어요. 교수의 손놀림은 정말 예술이었지요. 가느다란 카테터를 손목 혈관을 통해 삽입하더니 불과 5분 만에 심장까지 도달했습니다. 로봇팔이 교수의 손 움직임을 보조했어요. 인공지능 보조 로봇이라고 의사의 손떨림을 보정하고 정확도를 높인다고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15분 후 막혔던 혈관이 뚫렸습니다. 혈액이 정상적으로 흐르기 시작했고 심장 박동도 안정되었어요. 그런데 교수가 모니터를 자세히 보더니 추가 시술이 필요하다고 했지요. 다른 혈관에도 상당한 협착이 있다고 지금 하지 않으면 재발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국왕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교수의 판단을 믿겠다고 하셨지요. 추가 시술은 정확히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총 시술 시간은 1시간 40분이었어요. 시술실에서 환자가 나왔을 때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환자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손목으로 시술했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다고 6시간 후면 걸을 수 있다고 교수가 설명했지요. 스페인에서는 이런 시술 후 최소 2주는 입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틀이면 퇴원할 수 있다고 했어요. 시술 비용도 놀라웠습니다. 마드리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었지요. 병실로 이동하는 복도에서 또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로봇들이 복도를 오가며 약품과 의료기구를 운반하고 있었어요. 벽면 스크린에는 각 환자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지요. 간호사실에서 모든 환자를 한눈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중환자실 병실은 호텔 객실보다 더 좋았어요. 넓고 깨끗했으며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지요. 침대 옆에는 각종 의료 장비가 있었지만 디자인이 세련되어 병원 같지 않았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천장의 홀로그램이었어요. 환자의 심장이 3차원으로 떠올랐습니다. 실시간으로 박동하는 심장 모습이 생생하게 보였지요. 인공지능이 24시간 심장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린다고 했습니다. 전담 간호사가 배정되었습니다. 태블릿을 꺼내 환자의 24시간 케어 계획을 보여줬어요. 시간대별 투약 계획, 재활 운동, 식단이 상세히 나와 있었지요. 3차원 애니메이션으로 각 약의 효과와 부작용, 운동 방법까지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기기도 하나 건네줬어요. 웨어러블 심전도 모니터라고 했습니다. 시계처럼 차면 24시간 심장 상태가 체크되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의료진에게 전송된다더군요. 심지어 스페인 주치의에게도 전송할 수 있다고 했지요. 다음 날 아침 회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1명이 아니라 10명이 넘는 의료진이 함께 들어왔어요. 심장내과, 내분비내과, 재활의학과, 영양과 교수들이 모두 모였지요. 여러 과 전문의들이 함께 환자를 본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각과 교수들이 차례로 환자를 진찰했어요. 방법이 독특했습니다.
청진기 대신 휴대용 초음파 기기로 즉석에서 심장과 각 장기를 확인했지요. 영상이 즉시 태블릿에 나타났고 교수들이 함께 보며 의견을 나눴습니다. 내분비내과 교수가 환자의 혈당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지난밤 혈당 변화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지요. 새벽 3시에 약간 올랐는데 인슐린 펌프가 자동으로 조절해서 정상화시켰다고 했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와 인슐린 펌프가 연동되어 인공지능이 혈당을 관리한다더군요. 재활의학과 교수는 오늘부터 심장 재활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가상현실 기기를 이용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이라고 했어요. 벽면 스크린에 환자의 3차원 아바타가 나타났지요. 아바타가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정확한 자세를 설명했습니다. 영양과 교수는 더욱 놀라운 걸 보여줬습니다. 환자의 유전자를 분석했다고 했어요. 응급실 도착 직후 체열한 샘플로 밤새 분석했다더군요. 나트륨 대사가 느린 체질이라고 맞춤형 저염식 메뉴를 준비했다고 했지요. 회진이 끝나고 심장내과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진료를 모든 환자가 받느냐고요. 교수가 답했어요. 이것이 이 병원의 표준 진료라고 건강보험 환자도 똑같이 받는다고 했지요. 점심 식사가 나왔을 때 또 놀랐습니다. 저염식으로 조리한 음식인데 맛이 훌륭했어요. 영양사가 직접 와서 설명했지요. 환자의 유전자 분석 결과와 문화적 배경을 모두 고려해서 메뉴를 짰다고 했습니다. 오후에 재활치료실로 갔습니다. 체육관만큼 넓은 공간에 각종 운동기구가 있었어요. 모든 기구가 첨단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었지요. 환자들이 운동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심박수와 혈압이 체크되었습니다. 놀라운 건 사흘 전에 심장 수술을 받은 노인이 러닝머신에서 걷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가슴에 수술 자국이 선명했지요. 재활치료사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조기 재활을 중시한다고 빨리 움직일수록 빨리 회복된다고 했어요. 환자를 위한 가상현실 재활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헤드셋을 쓰자 아름다운 해변이 나타났어요. 파도 소리가 들리고 시원한 바람이 느껴지는 것 같았지요. 화면 속에서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는 제자리에서 걷는 것이지만 가상 세계에서는 해변을 산책하는 느낌이었어요. 재활치료사가 모니터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심박수가 적정 범위 내에 있다고 운동 강도가 딱 맞다고 했어요. 인공지능이 환자 상태에 맞춰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조절한다더군요. 저녁 무렵 유전자 정밀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의실로 이동하자 벽면 가득 유전자 지도가 펼쳐졌어요. 의사가 설명했지요.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어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일반인보다 높다고 하지만 예방 프로그램으로 위험도를 상당히 낮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맞춤형 약물 처방도 받았어요. 환자의 유전자에 맞게 조합한 것이라고 했지요. 3개월마다 정기 검진만 받으면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환자가 말했습니다. 마드리드에서는 이런 치료를 받으려면 최소 6개월은 기다려야 한다고, 여기서는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더군요. 사흘째 되는 날 환자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어요.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고 했지요. 퇴원 전 마지막 검사를 받았는데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습니다. 심장 기능도 수술 전보다 오히려 좋아졌다고 했어요. 퇴원 서류를 받으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수술부터 입원, 재활까지 모든 과정이 담긴 자료를 받았어요. 시술 영상은 물론이고 모든 검사 결과와 향후 관리 방법까지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지요. 병원을 나서기 전 국왕님께서 심장내과 교수를 따로 만나셨습니다.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교수실에서 긴 대화가 오갔지요.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이런 발전이 가능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교수가 답했어요. 3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의료 후진국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에 투자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혁신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했지요. 무엇보다 환자를 중심에 놓는 철학이 중요했다고 했습니다. 퇴원한 환자와 함께 서울 시내를 더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어 걸을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어요. 병원에서 추천한 한강공원을 방문했지요. 한강변에는 자전거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킬로미터가 이어진다고 했어요. 주말이라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많았지요. 돗자리를 펴고 앉아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강변을 따라 조깅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놀라운 건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이었어요. 여성들이 혼자 조깅을 하고 젊은 연인들이 산책을 즐겼지요. 어두운 밤인데도 전혀 불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직원이 설명했어요. 한강공원은 24시간 개방된다고 밤에도 안전하다고 했지요. 곳곳에 가로등이 밝고 경찰 순찰도 자주 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범죄율이 매우 낮아서 가능한 일이라더군요. 공원 곳곳에는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깨끗한 화장실, 식수대, 자전거 대여소까지요.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흔적이 보였어요. 다리 위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강 양쪽으로 불빛들이 끝없이 펼쳐졌어요. 고층 빌딩들이 만들어내는 스카이라인, 다리들을 장식한 조명들, 그리고 쉼없이 움직이는 자동차들의 불빛이 장관이었지요. 국왕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는 자원이 없다고 들었다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도시를 만들었느냐고 하셨어요. 안내 직원이 답했지요. 사람이 자원이라고 교육에 투자하고 기술을 개발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다문화 거리로 이동했습니다. 밤이 깊었는데도 거리는 활기찼어요. 각국의 음식점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고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어울렸지요. 한 레스토랑 앞을 지나가다 우연히 들어가 보았습니다. 주인이 유럽 출신이었어요. 한국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다고 했지요. 한국이 살기 좋다고 안전하고 사람들이 친절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적응했다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했지요. 아이들도 한국 학교를 다니며 잘 자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니 종교시설들도 보였어요. 안내 직원이 설명했지요. 한국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다양한 종교가 공존한다고 했습니다.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밤 11시인데도 손님들이 꾸준히 드나들었어요. 학생, 직장인, 노인까지 연령대도 다양했지요. 필요한 물건을 사고 공과금을 내고 택배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 하나가 여러 가지 역할을 했어요. 계산하는 직원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대학생이었습니다. 밤늦게 일하는 게 힘들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학비를 벌고 있다고 답했지요. 낮에는 학교를 다니고 밤에는 일한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학비를 벌어야 한다더군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국왕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 젊은이들은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는구나 하셨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공부하고 일한다고 하셨지요. 객실에 돌아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자정이 넘었는데도 서울은 여전히 깨어 있었어요. 빌딩의 불빛들, 거리를 달리는 차량들, 편의점의 환한 조명이 보였지요. 24시간 멈추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왕실 고문들과 마지막 회의를 했어요. 사흘 동안 경험한 것들을 정리했지요. 완벽한 공항 서비스, 생명을 구한 의료 시스템, 안전한 거리, 열심히 사는 사람들. 모든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한 고문이 말했어요. 우리가 한국을 너무 몰랐다고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다고 했지요. 다른 고문도 동의했습니다. 스페인이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했어요. 국왕님께서 결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마드리드로 돌아가면 이 경험을 나누겠다고 하셨어요. 한국의 시스템을 연구하고 좋은 점들을 배우겠다고 하셨지요. 그날 밤 저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난 사흘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비상 착륙으로 시작된 예상치 못한 여정이었지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배움을 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마지막으로 도시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이른 아침 거리에는 이미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출근하는 직장인들, 등교하는 학생들,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이 보였지요. 한 대형 서점에 들렀습니다. 아침 7시인데도 문을 열었더군요. 이미 몇몇 사람들이 책을 고르고 있었어요. 직장인으로 보이는 한 남성은 경영 서적 코너에서 책을 찾고 있었고 대학생은 외국어 교재를 들춰보고 있었지요. 서점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출근 전에 들르는 손님들이 많다고 했어요.
지하철을 기다리는 시간에도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다더군요. 한국 사람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붐볐어요. 그런데 혼잡한데도 질서정연했지요. 줄을 서서 기다렸고 내리는 사람이 먼저 내린 후에 탔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질서였어요.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어요. 뉴스를 보는 사람, 외국어를 공부하는 사람, 전자책을 읽는 사람들이었지요. 출퇴근 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역에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역 구내가 깨끗했고 안내 표지판이 명확했어요.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언어로 표시되어 있었지요. 역 근처에 전통시장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활기가 넘쳤어요. 상인들은 가게를 정리하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 생선들이 깔끔하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한 과일 가게 주인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나온다고 했어요. 신선한 물건을 준비하려면 일찍 시작해야 한다더군요. 40년째 같은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고 했지요. 시장을 빠져나와 주택가를 지나갔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거리, 잘 관리된 화단들이 보였어요. 아침 산책을 나온 노인들이 공원에서 운동하고 있었지요. 한 공원에서 노인들이 모여 체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음악에 맞춰 율동을 하는 모습이 건강해 보였어요. 70대, 80대로 보이는 분들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지요. 학교 앞을 지나갔습니다. 등교하는 학생들로 북적였어요. 아침 7시 30분인데도 이미 많은 학생들이 학교로 들어가고 있었지요. 책가방을 맨 모습들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한 고등학교 정문 앞에 잠시 섰습니다. 학생들이 줄지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피곤한 얼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또래 친구들과 대화하며 웃고 있었지요. 이른 등교가 힘들 텐데도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수리가 완료된 전용기로 마드리드로 돌아가는 일정이었어요. 사흘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우리에게 준 의미는 정말 컸지요. 국왕님께서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서울의 풍경을 눈에 담으시는 것 같았어요. 조용히 말씀하셨지요. 이 사흘이 정말 값진 시간이었다고 비상 착륙이라는 불행이 오히려 축복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호텔을 나서며 직원들이 도열에 배웅해줬어요. 사흘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의 세심한 배려는 잊을 수 없었지요. 마지막까지 정중하고 따뜻한 서비스였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왕실 고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들을 공유했어요. 누군가는 응급 의료 시스템을 꼽았고 누군가는 안전한 거리 분위기를 말했지요. 저는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 자체가 놀라웠다고 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지난번 우리를 맞아준 팀이 다시 나와 있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건넸어요. 편안한 귀국길 되시길 바란다고 다시 한국을 방문해달라고 했지요. 탑승 수속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였어요. 직원들 모두가 친절했고 절차는 효율적이었지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국왕님께서 잠시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공항 건물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지요.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전용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점점 멀어졌어요. 인천공항, 고층 빌딩들, 한강,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도시가 작아져갔지요. 사흘 동안 우리를 놀라게 했던 그 풍경들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기내에서는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생각에 잠긴 것 같았어요. 왕실 고문 한 분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지요. 다시 오고 싶다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드리드까지는 14시간이 걸렸습니다. 긴 비행 시간 동안 우리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계속 이야기했어요. 공항의 완벽한 대응, 병원의 놀라운 의료 시스템,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들을 회상했지요. 특히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생명을 구한 환자 본인이 가장 감동받았다고 했어요. 새벽에 쓰러졌는데 3분 만에 응급팀이 도착했고 병원까지 5분이었지요.
도착하자마자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고 시술은 완벽했다고 했습니다. 비용 대비 의료 수준도 놀라웠다고 했어요. 마드리드에서 같은 치료를 받으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렸을 거라고 했지요. 그런데 질은 오히려 더 좋았다고 했습니다. 국왕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페인도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특히 효율성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참고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응급 대응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셨지요.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 스스로 학비를 버는 대학생들이 인상 깊었다고 했어요. 한국 젊은이들의 열정과 끈기가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었다는 결론이 나왔지요. 한 고문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힘은 사람에서 나온다고, 자원이 없으니 교육에 투자했다고 했어요. 그것이 오늘날의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고 했지요. 스페인도 젊은이들의 교육과 훈련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드리드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였습니다. 왕실 공식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왕궁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지요. 사흘 전까지는 당연하게 여겼던 마드리드의 모습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왕궁에 도착해서 간단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식 보고하는 자리였어요. 국왕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지요.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특히 의료 시스템과 도시 인프라가 인상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며칠 후 왕실 공식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국왕의 한국 체류 경험을 공유하는 내용이었어요. 비상 착륙이라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목격했다는 내용이었지요. 특히 의료 시스템의 우수성을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유럽 언론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스페인 국왕이 다른 나라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칭찬하는 것이 이례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 언론사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지요. 왕실 경호실장인 제 입장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무엇을 봤는지 궁금해하는 기자들이 많았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지요. 25년 경력에서 처음 본 수준의 대응이었다고, 특히 응급 의료 시스템이 인상적이었다고 말입니다. 한 달쯤 지나서 스페인 보건부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을 연구하는 팀을 구성했다고 발표했어요. 전문가들을 한국으로 파견해서 응급 시스템을 배워오겠다는 계획이었지요. 마드리드 주요 병원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원격 진료 시스템과 인공지능 보조 수술에 대해 알고 싶어 했어요. 몇몇 병원은 한국 병원과 교류 협정을 맺기도 했지요. 교육 분야에서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스페인 대학들이 한국 대학들과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어요. 특히 공학과 의학 분야에서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지요. 국왕님께서는 기회가 될 때마다 한국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공식 석상에서도 한국의 발전 사례를 언급하셨어요. 자원이 부족해도 교육과 기술로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셨지요. 저는 지금도 그 사흘을 잊을 수 없습니다. 비상 착륙으로 시작된 예상치 못한 여정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배움을 준 시간이었지요.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자원이 없어도, 땅이 작아도 사람을 키우면 위대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교육과 기술,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이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보여줬지요. 그날의 비상 착륙은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놀라운 나라를 알게 된 계기였어요. 그 경험이 스페인에도 작은 변화를 가져오는 시작점이 되었지요. 국왕님께서 자주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이번에는 공식 국빈 방문으로 가서 제대로 배우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도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놀라운 나라를 경험하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더 발전했는지 보고 싶지요. 이것이 제가 경험한 사흘간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의 비상 착륙이 만들어낸 기적의 시간이었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소중한 교훈들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스페인 국왕 비상 착륙 72시간 기적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